안녕하십니까. 한 주 금방 오지 않아요? 지난주 건 많이 푸셨어요? 다음 주 또 한 주 또 쉬죠? 공부 계획은 세우셨어요? 일단 수업하기 전에 그 다음 한 주 쉬니까 한 주 쉴 때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일단 빵꾸난 걸 좀 메꾸세요. 강의 안 들은 거 엄청 많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기본 강의 꼭 다시 듣길 바라고, 그다음에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기본 강의 내용이 시험 때까지 다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얘는 기본 과정 때 하고 끝나는 내용이라 시험 때까지 다뤄주고 싶어도 다뤄드릴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심화 과정 가면 아마 전혀 새로운 강의를 아마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거가 말 그대로 심화 과정이니까 심화적인 논점, 그리고 시험 봐보면 맨날 틀리는 거 있죠. 여러분 맨날 틀리는 거 그런 거 정리해 줄 거고, 그다음에 자주 헷갈리는 거 그런 것들 다 싹 정리를 해줄 건데, 그러다 보면 기본 과정에 다뤄줄 내용을 시험 때까지는 다뤄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심화 과정 끝나면 그다음부터 계속 문제풀이죠. 5월달도 문제풀이, 6월달도 문제풀이, 7, 8, 90 다 6개월을 문제를 풀다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론 과정에 기본 과정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과정 때 그냥 한번 강의 듣고 그냥 끝내버려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 쉴 때 일단 여러분은 놀지 마시고 언제 놀면 돼요? 합격하면 떨어지면 또 공부해야 되죠. 떨어지면 또 공부하고, 합격하면 그때 놀면 돼요. 그때는 뭐 계속 노시면 되고, 근데 시험 때 합격할 때까지는 절대 노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한 주 잘 이용해서 못 들은 강의 꼭 다시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또 복습 문제 해봅시다. 자,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인데 1번부터 가봅시다. 보상관계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단 키워드가 뭐죠? 보상이죠. 보상관계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무슨 관계가 유효해야 돼요?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되죠. 그리고 제3자 수익 약정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무효 취소. 보상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니까 영향을 미쳐야 되죠. 1번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대가관계는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왜 대가를 주려고 하느냐라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앞에가 보상관계인지 대가관계인지 잘 구별하자 이겁니다.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상관계가 유효해야 하고 끊고, 이렇게 중간에 쉼표로 되어 있는 건 항상 앞하고 뒤를 다 따로따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에는 O의 X예요. O, 여기 맞죠? 그다음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O의 X예요. X죠. 네, 틀렸어요. 자, 틀렸는데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봐야 되죠.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일단 여기죠. 수익의 의사표시 밑줄하시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뭐가 성립 요건인 거죠? 제3자 수익 약정, 즉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 병으로 하여금 권리를 얻도록 하자는 두 사람 사이의 합의, 약정만 있으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맨날 공부했던 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하죠. 따라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 제3자 권리 취득 요건일 뿐이고 절대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2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각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각자는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향수라는 게 향유에서 누리다는 뜻인 겁니다. 계약의 이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계약의 이익을 받는 걸 향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권리를 취득하는 걸 계약의 이익을 향수한다, 그 말은 결국 권리를 취득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의 이익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즉 권리를 취득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 이 경우에 제3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O의 X예요. X죠. 틀렸어요.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발하지가 틀렸죠. 항상 요 3번이 나오면 크게 씁시다. 이거 요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삼도거예요. 삼도거. 그러니까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무슨 줄 취한다. 도달주의. 그래서 확답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확답을 모하지 못한 때, 받지 못한 때 수익을 모한 것으로 본다. 거절. 얘는 어디가 틀린 거예요? 발하지 이게 틀린 거죠. 또 어디가 틀린 거냐면 제3자가 틀린 겁니다. 맞게 고치려면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모하지 못한 때, 받지 못한 때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발신주의인지 도달주의인지를 잘 구별합니다. 나중에 무건대리 갈 때는 무발거 그런 내용을 배웁니다. 무건대리의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을 배우는데 얘하고 잘 대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삼도거 반드시 무슨 주의가 되어야 된다고요? 도달주의. 그래서 확답을 모하지 못한 때, 받지 못한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신하지 않은 때 수익을 거절한 게 아니고 정해진 기간까지 확답이 도달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가 도달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에 갑시다.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했다? 해제. 일단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요약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자기한테 생긴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되죠. 즉 제3자는 뭐가 아니지만 당사자가 아니지만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대신 그 제3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첫 번째 줄입니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누가 뭐 했을 때, 요약자가 계약을 뭐 했을 때, 해지했을 때 이때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된다는 겁니다. 5번에 갈까요? 낙약자는 대가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의 X예요. X.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죠? 대가 관계 틀렸죠. 그러니까 낙약자는 보상 관계에서 생긴 항변권이라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가 관계에서 생긴 항변권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6번 갑시다. 일시적 계약이 포인트죠.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을 때 쓰는 단어는 뭐죠? 해제. 그다음 또 계속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을 때 쓰는 단어는 뭐예요? 해지. 이거 구별하시면 되고 7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약의 해제와 해제는 읽습니다. 시작. 계약의 해제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가 되죠. 따라서 7번은 5의 X.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야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8번에 가볼까요? 약정해제 밑줄 하시고 일단 얘는 그 그림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무엇을 받지 못하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약정 해제인 겁니다. 첫 번째 소급 비용 있다 없다? 있다. 원상 예보고 의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9번에 가볼까요? 앞에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원래 최고하고 계약 해지하는 게 원칙인데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게 쌀집에 전화하면 되는 거죠. 정부 및 특으로 보내주세요.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적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써야 돼요?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두 번째 이행불능. 그 다음 또 추한이 불가능한 불완전 이행. 또 미리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 다음 최고 배제 뭐가 있을 때? 특약이 있을 때 정부 및 특으로 보내주세요. 요거 4개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객관식 문제는 쉽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10번 가볼까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때 이거 10번 앞에다가 해제의 불가분성이라고 쓸까요? 10번 앞에다가 해제의 불가분성. 그러니까 해제권의 행사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다. 그럼 해제권의 행사 어떻게 되죠?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되고 그다음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했다. 그럼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같이 뭐하죠? 소멸하죠. 소멸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갑시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계약은 어떻게 소멸한다?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각 당사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기죠?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주는 거니까 뭘 써야 돼요? 원상 회복 의무.
그다음에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 금전 반환의 경우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했는데 언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받은 날이죠. 받은 날부터. 그럼 13번 갑시다. 얘는 뭘 써야 돼요?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에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당연히 복귀하는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때 당연의 뜻은 무엇을 할 필요 없이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4번에 가세요. 계약 해지로 인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동그라미 합시다. 일단 이런 풀기 전에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제3자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첫 번째 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물권자. 이해되고 이 제3자는 선의약이 불문하고 보호돼요. 선인 경우에 한해 보호돼요. 나눠봐야 되죠. 첫 번째가 뭐죠? 해제 전이면 선의약이 불문하고 보호된다. 두 번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선의만 보호된다는 겁니다. 그걸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그랬죠. 해제로 인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그랬으니까 이건 첫 번째 경우다. 두 번째 경우다. 두 번째 경우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느 경우만 보호돼요? 선의. 그런데 해제 사실에 대한 선의 이야기를 불문하고 제3자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오의 X죠.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악의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15번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다. 오의 X. 틀렸는데 어디에 틀렸죠? 법률 사실이 아니고 법률 요건이 돼야 되죠. 16번 의사 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16번은 맞고 17번 갑시다.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X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 사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8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갑이 유언서에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뭐하기로? 유증. 그럼 키워드가 뭐예요? 유증. 그러니까 유언서에다가 내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줘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증인데 유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기로 약속하는 게 유증이죠. 얘는 단독행위인 건 맞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없는 단독행위다. 없는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의 X. 그러니까 을에게 유증하기로 해서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돼요. 근데 유증은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서에다가 유증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다음 갑이 사망하기만 하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갑의 의사 표시가 을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을은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대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과 점유권의 포기는 얘는 어디에 해당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 19번에 가볼까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써야 되겠네요. 그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다음에 계약 해제는 얘는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해제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따라서 둘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어 있으니까 오의 X. 20번에 갑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이건 갑, 을병 세 사람이 모여서 A라는 회사 설립하는 거 설명드렸는데 얘는 일단 키워드가 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계약에 해당한다. 오의 X예요. X죠. 계약이 아니고 얘는 뭐죠? 합동행위. 그러면 계약하고 합동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의사표시가 합치된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뭐하는 경우고 대립하는 경우고 합동행위는 대립하지 않는다. 그게 둘의 차이점인 겁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합동행위. 21번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지식 재산권의 양도는 주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오의 X예요. X죠.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죠? 채무 인수가 아니죠. 채무 면제. 그래서 항상 주물권행위는 틀리기 쉬우니까 제가 어디다 정리해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양면지에다. 양면지.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 재산권의 양도. 반드시 그 채무 인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채무 면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 재산권의 양도가 주물권 행위인 겁니다. 채무 인수는 뭐예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채무 면제가 주물권 행위다. 그만 알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22번에 갑시다. 법적인 의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에는 뭘 써야 돼요? 이거 채권행위죠. 그 다음에 23번 채권행위나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X죠. 이거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남기죠. 왜 남기죠? 약속이니까. 약속한 것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권행위는 사용가치, 교환가치가 합의에 의해서 모두 다 상대방에게 넘어간 거니까 물권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24번 지상권 설정 계약은 의무 부담행위에 해당하고 끊고 5의 X예요. X죠. 지상권 설정 계약은 사용가치를 넘겨주기로 하는 거라. 얘는 뭐죠? 처분행위. 그 다음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채권행위니까 얘는 의무 부담행위에 해당되는 건데 따라서 결국 둘이 설명이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25번 교환과 임대차는 채권행위에 해당하고 끊고 그 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은 물권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자, 그럼 외워봅시다. 요 채권행위에 해당되는 거 3개 외웠는데 뭐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물권행위에 해당되는 거로 시험 잘 나오는 거 3가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있죠?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그다음 26번 갑시다. 법인 설립행위, 유언, 혼인, 등기 청구는 요식행위에 해당한다. X죠. 틀렸어요. 자,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볼까요? 등기 청구가 틀렸죠.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게 뭐 있죠? 요시가 네가 혼인만 하면 법인도 설립해주고 어음수표도 주겠다는 게 나의 유언이다. 알겠냐? 등신 생각나죠? 등기 신청 그게 요식행위인 겁니다. 등기 신청과 등기 청구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은 갑하고 우리 손잡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서면을 제출해야 되니까 등기 신청은 뭐다? 요식행위. 등기 청구는 뭐냐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넘겨달라고 전화하는 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등기 청구는 얘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불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요? 등기 신청. 자, 실수하지 말고 그다음 27번 갑시다.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노무 제공하는 거. 이건 뭐라 그래요? 투자, 출연. 그럼 서로 출연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유상행위가 되는 거고 한쪽에서만 출연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상행위가 되는 겁니다. 28번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무슨 행위고 이거 종된 행위. 그다음 계약금 계약은 얘도 매매 계약의 무슨 행위다? 종된 행위. 그러면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이 있는데 그걸 세자로 뭐라 그러죠? 부종성. 그러니까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에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이 있다. 그게 부종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 주된 행위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근데 환매특약은 동시에 해야 된다고 그랬고 29번 법률행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선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되죠?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거 3개 쓰는 거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목적하고 똑같은 말이 있죠. 목적과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목적, 내용은 같은 말이에요. 31번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 이게 일반적 효력요건인데 첫 번째 당사자가 능력 3가지 갖추는 거죠.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가져야 되고 또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사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의사의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일반적 성립요건하고 일반적 효력요건 잘 배우니까 괜찮은데 특별 성립요건에 뭐 있죠? 특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거 4개. 설립 등기, 방식, 신고, 합치. 특별 효력요건 뭐 있어요? 대리권, 조건, 기한, 사망, 허가. 그럼 저를 보시고 성립요건 7개 한번 해봅시다. 성립요건 7 손으로 꼽으면서 해봐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또 이렇게 딱딱딱 나와야 그래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효력요건 해봅시다. 첫 번째 능력 갖추고 확가적사 일치하고 하자 없고 또 이렇게 얘를 손으로 딱딱딱 꼽으면서 다 알아야 여러분이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외워볼까요? 성립요건 뭐 있다고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설립등기, 방식, 신고, 합치. 안 되면 열심히 해야 되죠. 설립등기, 방식, 신고, 합치. 여러분이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특별 효용 요건은 뭐 있다고요? 대리권, 조건, 기한, 사망, 허가. 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그 다음에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그 다음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 거래 계약 체결 시 관할 관청의 허가. 일단 문제 풀면서 또 보겠어요. 32번 성립요건을 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하게 되므로 유효 무효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이거 맞죠? 자, 반드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효력요건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33번 무효와 불성립은 개념상 구별되므로 끊고. 일단 정확하게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성립은 애초부터 무슨 요건도 못 갖춘 경우죠. 성립요건도 못 갖춘 경우고 무효는 무슨 요건을 갖췄으나 성립요건을 갖췄으나 효력요건을 못 갖춘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 둘은 완전 성질이 달라서 무효에 관한 규정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5의 X요. 5 맞죠? 그다음 34번에 갑시다. 법인 설립행위 있어서 설립등기와 설립등기 빗대다 씁시다. 얘는 성립요건인가요? 효력요건인가요? 성립요건이죠. 성립요건. 그다음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동그라미 하시고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사망은 무슨 요건이다? 효력요건. 그래 둘 다 특별 효력요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35번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 동그라미 하시고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라고 해서 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되고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가 돼서 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즉 대리권이 유효 무효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는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 그러니까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 맞죠? 그다음 36번 갑시다.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이렇게 밑줄 하시고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그러니까 조건의 성취가 되면 기한에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 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거고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건 법률행위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도 똑같이 유효 무효를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 효력 요건. 그런데 성립 요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죠. 그다음 37번 이건 허가 동그라미 할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거래 계약이 있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허가 받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되고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럼 허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효 무효 결정하는 거니까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 얘는 맞죠? 자, 다음 38번 갑시다.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5의 X예요. X죠. 농지증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 오늘은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그럼 기본서로 56페이지 올까요? 56페이지. 자, 기본서 56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거길 펴놓고 그다음 교환 1페이지로 바로 옵시다. 이건 시험용으로 중요한 것들 다 뽑아서 교환으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자, 먼저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 한번 읽어봅시다. 이 타이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법률행위를 통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 일단 법률 효과 동그라미 할까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법률행위의 목적은 바로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목적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해볼까요? 목적 동그라미 하고 그 밑에다가 내용이라는 단어 더 쓸까요? 목적, 내용. 그러니까 즉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내용 같은 말입니다. 교환에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환 1페이지 있죠? 교환 1페이지. 먼저 칠판 봅시다. 건물 가지고 있고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에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의사표시가 합치게 돼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계약이 체결되면 이름 생긴다 그랬죠. 그럼 갑의 이름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그럼 매매 계약 이루어졌으니까 가분들한테 뭘 해줘야 돼요? 건물 소유권 이전해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줘야 되죠? 대금 지급. 그러면 이때 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는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계계 사실이니까 얘는 뭐라 부르죠? 법률 사실. 그다음 합치가 돼서 생긴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 그다음 요 가분들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고 을은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대금 지급 청구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얘는 뭐라 그래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게 뭘 말한다 그랬죠? 법률 효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이거 찾으면 돼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 대금 지급하는 이게 법률 효과니까 얘가 바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환에다 씁시다.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대금 지급하는 것 이게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금 받지 않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은 뭐죠? 걔는 건물 증여계약, 증여계약. 이때 증여계약의 목적은 한 개다, 두 개다. 한 개가 되는 거죠. 간만 소유권 이전 의무로 부담하게 되니까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은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것 한 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유상행위는 법률행위 목적이 두 개가 되는 거고 무상행위는 법률행위 목적이 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법률행위 목적 나오면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그걸 찾으면 바로 법률행위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임대차 한번 해봅시다. 갑 건물 가지고 있고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갑의 이름 뭐죠? 임대인, 을의 이름은 임차인. 그럼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건물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뭘 지급해줘야 돼요? 차임 지급해줘야 되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거죠. 을은 뭘 해줘야 되죠? 이거죠. 또 이게 바로 이제 법률행위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사용 수익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 차임 지급해 주는 것 이게 건물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또 차임받지 않고 물건 공짜로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걔는 사용대차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사용대차 계약의 목적은 한 개다, 두 개다? 한 개죠. 값만 사용 수익하게 해주면 되니까 건물 사용대차 계약의 목적은 그냥 사용 수익하게 해주는 것 한 개 고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법률행위의 목적은 항상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그걸 찾으면 바로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법률행위의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을 배웠는데 성립요건에 뭐 있다 그랬죠? 성립요건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또 설립등기, 방식, 신고, 합체 쉬는 시간에 부지런히 외우세요. 그 다음에 효력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가 주는 거죠.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갖추는 거고 두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후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외 특별 효력 요건으로 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그다음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 체결 시 관할 관청의 허가. 자, 그러면 이때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 이건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이렇게 내용을 다 풀어주고 했는데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성립요건이죠. 법률행위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건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성립요건.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건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효력요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확가적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립요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 하려고 한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효력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 안에는 성립요건을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할 수 없어도 성립한 거예요. 이행하는 게 불가능해도 성립은 한 거예요. 적법하지 않아도 성립은 한 거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도 성립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계약 같은 합치까지 돼서 일단 요 효력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요건은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어 던지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기분 안 좋으세요? 자, 살림살이 잘 챙기시고 자, 칠판 봅시다.
그러면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그럼 이때 갑하고 을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다음 3월 1일에 갑은 을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대금 지급 해주기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살펴봤듯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한 개다, 두 개다. 한 개. 뭐죠?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건 대금 지급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일단 목적이 있으니까 이 매매 계약이 뭐는 한 거죠? 성립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목적이니까 각각 이 법률행위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요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은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은 뭐냐면 요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무엇을 을에게 이전해 줄 건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확정인 겁니다. 그럼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토지 가지고 있고 자동차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건물을 딱 찍어서 넘겨주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이미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확정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돼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을이 갑에게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확정인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은 3억 원을 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러면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은 3억 원 한다고 정했으니까 3월 1일에 돈 얼마 주면 되는 거죠? 3억 원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확정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이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것도 확정된 거죠. 왜냐면 부동산에 시세라는 게 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요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3월 1일에 이 건물에 시가라는 게 있으니까 시가를 살펴보니까 3억 2천만 원인 겁니다. 그럼 을이 갑에게 얼마 주는 거죠? 3억 2천. 그다음 3월 1일에 살펴보니까 이 시가가 2억 8천인 겁니다. 그럼 2억 8천 주면 되죠. 그래서 확정이 난 게 계약 체결 당시에 다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행기에 갑이 을에게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이행기에 을이 갑에게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다른 게 없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확정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 2페이지 가서 거기 이행기 잘 동그라미 합니다.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그 뒤에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행기에 와서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얼마의 돈을 줄 건지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확정이 됐다면 이 법률행위 효력은 얘는 유효하게 되죠. 그다음 이행기에 와서도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지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이때는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이때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된다? 무효. 불성립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다음 합체는 다 된 거니까 계약이 성립은 한 거예요. 그래서 확정할 수 없을 때 법률행위 효력은 뭐로 된다? 무효로 되는 거지 불성립이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성립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요건 하고 있는 거예요? 효력요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행기에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이행기에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으면 확정성이라는 요건은 가볍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확정 다음에 검토하는 건 뭐죠? 가능성이죠. 가능성. 얘는 좀 책을 좀 읽어볼까요? 57페이지 와서 거기 판단 기준과 판단 시점이 있는데요. 57페이지 쭉 올라오시면 판단 기준과 판단 시점 찾으세요. 그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칠판 와서 얘는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요. 먼저 설명을 다 듣고 교환 정리하고 난 다음에 기본서로 갈 테니까 칠판에 집중합니다. 좀 전에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그리겠어요?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매도인, 매수인. 그다음에 3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했고 을은 대금지급 회의로 정한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계약 체결시. 계약이니까 체결시가 되는 거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를 다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다음에 여긴 3월 1일은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행기 또는 변제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시기,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시기라서 둘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행기, 변제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여기는 뭐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 여기는 이행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계약을 체결하는 언제죠? 1월 1일.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홀라당 불타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대신 이건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다시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게 중요하죠.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불타서 없는 거니까 얘는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무슨 물론?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건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그 밑에 요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리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성립, 불성립? 성립이죠. 성립. 왜냐하면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 놓지 마시고 확가적사하고 있죠. 그럼 성립 요건 하고 있어요, 효력 요건 하고 있어요? 효력 요건 하고 있죠. 효력 요건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 요건은 가졌다, 못 가졌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다고 하더라도 성립 요건은 갖춘 거예요. 당사자 있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 있고 합치는 된 거니까 계약이 못했다. 성립을 한 거예요. 그다음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확정됐죠. 확정됐는데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얘는 무슨 요건을 갖췄으나 성립 요건을 갖췄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이 계약은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아직 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 이유가 무슨 요건을 갖췄으나 성립 요건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성립 요건을 갖췄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을이라는 사람은 선이었었어요. 선이. 몰랐다 이 말이죠. 몰랐다. 뭘 몰랐다는 거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과실. 이건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암만 주의를 해도 건물이 전부 불타서 없다는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선이 무과실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체결한 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 믿고 을이 들인 돈을 뭐라 그러죠? 이게 신뢰이계 손해. 신뢰이계 손해. 한번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그런 표정이 바뀌어야 돼. 새로운 표정이 아니고 나 저거 한번 한 적 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갑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을은 아무것도 몰라서 신뢰에게 손해를 입게 된 거니까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되죠. 이 제도 이름 뭐죠? 이게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일단 이렇게가 세트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그런데 어떤 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문제될 수 있다. 이 받아쓰기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단 잘 듣고 말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중에 써보자 이거예요. 자, 다시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볼 내용은 뭐냐면 요 매매 계약 체결한 게 언제죠? 1월 1일 소유권 이전 해주기로 한 건 3월 1일. 자, 그러면 요 2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 넘겨줘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3월 1일이 와도 소유권 이전하는 거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병과 또 계약을 체결한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건 이중매매.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러면 이중매매가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병 앞으로 등기도 넘어갔고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3월 1일 왔을 때 소유권 이전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면은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는데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거라 얘는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불능이라 표현한다. 이건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다시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2월 1일에 이 동네 태풍이 불어와서 갑의 건물이 완전 박살난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계약 체결한 건 언제죠? 1월 1일 소유권 이전 해주기로 한 건 3월 1일. 그런데 2월 1일에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럼 3월 1일이 봐도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럼 얘도 똑같이 처음에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해진 경우라 역시 무슨 불능이라고 말한다. 후발적 불능. 밑에 그 후발적 불능이 되면 당해 법매령의 효력은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유효, 무효? 유효. 왜 유효하게 되는지 말해봐요. 그게 중요해요. 왜 유효하게 되는지. 그럼 이쪽에 여기 요 원시적 불능이 무효인 이유가 뭐였었죠?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이게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후발적 불능 보면 이건 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얘는 무슨 요건도 갖추고 성립 요건도 갖추고 효력 요건도 갖추었기 때문에 이 계약은 그냥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법매령 효력이 유효하게 되는 이유는 무슨 요건도 갖추었고 성립 요건도 갖추었고 효력 요건도 갖추었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는 그냥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성질이 좀 바뀌죠. 먼저 2월 1일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3월 1일이 왔을 때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한 건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갑 자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된 거니까 갑에게 당연히 고의 과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인데 이건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때는 채무 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일단 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 자체는 그냥 유효하게 되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성질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채무 불이행 공부했죠. 채무 불이행 유형 세 가지 있다 그랬는데 뭐 있다 그랬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지체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웠죠. 보통의 이행지체하고 정기행의 이행지체. 좀 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해볼까요? 계속? 하지 마요. 그럼 이때 그럼 이 채무불이행 유형 중에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행지체예요, 이행불능이에요, 불완전 이행이에요. 이행 불능이죠, 불능.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건 이행 불능. 그럼 이행 불능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맞죠? 이때 최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이행 불능의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세 개를 말해요. 세 개를.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 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은. 최고 없이 곧바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내가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쓰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맨날 나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최고 옵션 듣고 뒤에 거 두 개는 절대 기억 안 한다. 증명이 됐잖아요. 다시 최고 없이 곧바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들은 거 많죠? 다음 주에 꼭 다 듣고 교환에 다 적어서 여러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원래 들어올까요? 그럼 이건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에 해당되니까 을은 갑갑이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뭐 없이? 최고 없이. 그다음 곧바로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때 요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을 못한 거니까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등 을에게 당연히 손해가 생기죠. 그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자. 무슨 해제 의무로? 법정 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무슨 해제? 법정 해제. 그러니까 오로지 법정 해제의 경우에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확인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괜히 사이만 멀어지겠어. 자, 다시 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제 이행불능이고 이행불능의 경우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태풍의 해결해 봅시다. 태풍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홍수 생각나야 돼요. 홍수. 그러니까 황소가 홍수로 떠내려가고 똑같은 사건인 겁니다. 거기도 2월 1일에 홍수가 나서 황소가 떠내려갔고 2월 1일에 태풍으로서 건물 박살났다.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박살난 거니까 이 건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에게 책임 없으니까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죠.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하죠. 왜냐하면 이 태풍이니까 갑이란 사람에게도 잘못이 없지만 을이란 사람에게도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얘도 없어지고 얘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갑이란 사람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때는 누가 손해보죠? 갑이 손해보죠. 갑이 어떤 손해봐요? 건물도 날려먹고 돈도 못 받고 이걸 갑이 위험을 부담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 경우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에요.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거죠. 그럼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경우가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어떤 경우죠?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 그다음 채권자 위험 부담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두 번째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자, 그다음 이제 7번 다시 올까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불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불능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불능 두 가지 중에서 무슨 불능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판가름하는 기준 시점 언제죠? 이게 계약 체결 시니까 얘를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읽어봅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자, 그러면 그 교환 채워볼까요? 좀 교환 2페이지 보시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게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어떤 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쓰는 거야, 지금 쓰는 거. 다 써놔버려가 쓸 게 없네요. 이게 쓰라고 할 때 쓸 시간 주니까 그때 쓰면 돼요. 다시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됐다. 이게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당해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 그런데 두 가지로 성질이 바뀌죠. 먼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때는 무슨 문제로? 채무 불이행 문제로 성질이 바뀌는 거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쌍무 계약인 경우는 무슨 문제로? 위험 부담 문제로 성질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소에 와서요. 57페이지 불능의 종류를 조금 정리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오시면 그러니까 점 2번 불능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았어요. 첫 번째 원시적 불능 좀 전에 했죠. 후발적으로 했으니까 됐고 양거로 2번 객관적 불능하고 주관적 불능 찾으셨어요? 객관적 불능은 그 어느 누구도 이행할 수 없는 건 객관적 불능. 그다음 당해 당사자에게만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것 이건 주관적 불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 그러면 채무자인 갑만 이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다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건 무슨 불능? 객관적 불능. 그다음 주관적 불능은 타인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여기 들어옵니다. 갑이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소유권 취득을 못하면 을이 갑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죠. 이건 병소유 건물에 대해서 갑이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만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이행 못하는 건 아닌 겁니다. 당해 채무자에게만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니까 이는 무슨 불능이 된다. 주관적 불능. 그다음 전부가 불가능하게 하게 된 게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하게 된 게 일부 불능이 되는 겁니다. 밑에 불능의 효과는 이미 다 공부를 하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이게 이제 아까 설명했던 요거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 이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사항의 과실 책임.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다 담보 책임을 따라 배우고 왔던 내용입니다. 얘는 수량무적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수량무적 사례. 그다음 3번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은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원시적, 주관적, 일부 불능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일부 타인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담보 책임 그림 7개 그린 거 생각나요? 그럼 여백에다가 담보 책임 그림 그려볼까요?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쭉쭉쭉 그림 그려볼까요? 이거 그리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기간도 표시합니다. 기간 없고, 그다음 1년 없고 6개월 이렇게 돼 있죠.
인터넷 수강생도 그리세요. 그리고 그릴 수 있는지 저한테 그 학습 질문 통해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인증샷 보내세요. 요 그림 꼭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전보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보조,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일 매매. 그거 읽어보고 담보 책임 내용대로 다 결론 꼭 껴서 마무리 줘 놓기 바랍니다. 그 복습할 때 읽어보면서 담보 책임 내용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려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적법성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